인문세상 대표 김성택입니다. 오늘 인사말을 내시면서 간단하게 기획 취지하고 그리고 인문세상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기획 취지는 요즘 사실 한국이 예전과는 달리 세상에 우뚝 섰죠. K컬처 시작해서 드라마부터 또 K-팝 그리고 뮤지컬, 심지어는 문학에서 한강과 같은 소설가가 문학상을 타고 이런 커다란 움직임은 사실 한강 작가도 그랬지만 과거가 우리를 도와준다는 그런 얘기처럼 즉 과거에 토대가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결실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 과거의 토대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 잘 알다시피 우리 일제강점기라는 그 좀 험악한 시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내면서 속에서 지켜낸 문화들이 있습니다. 우리 작년에 우리 새로 열게 된 간송미술관이죠. 상당히 대구로서는 쾌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간송미술관의 간송전형미술은 나라를 잃어도 문화가 살아있으면 다시 나라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결과를 냈고 그럼 지켜낸 문화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좋은 K컬처로서 문화 강국으로서 한국이 점점 세상에 커다란 두각을 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 대열에 든다는 것이 단지 돈이 많아서 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문화적 자산이 풍부하고 그것을 토대로 많은 이런 성과를 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저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저도 그리고 같이 용학도서관의 직원분들이랑 담당자분들이랑 상의할 때 거의 그 조그만 반론도 없이 이걸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대구에는 간송미술관이 이제 생겨났고 또 대구에 숨어 있었던 그리고 정말 대구의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소중한 그 문화적 자산이 안에 있었습니다. 대구가 보수적이라고 하는데 진정한 보수라는 것은 우리가 가질 때 이런 전통 문화를 지켜내는 겁니다. 그리고 지켜왔던 것을 더 살려내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쭉 여러 가지 기획을 만들었고 우리 아마도 강의가 진행되면서 간송 전영필 선생 못지않은 많은 분들이 일제강점기 그리고 그 이후에 소중한 것들을 지켜냈다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기획을 했던 저는 그 인문세상이라는 그런 단체의 대표인데요. 인문세상은 뭐냐면 바로 이러한 특히 대구를 중심으로 주로 활동을 하면서 대구에 숨어있는 그리고 중요한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과 문화 그리고 예술 같은 것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려고 만들어낸 단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런 기회가 딱 맞을지 모르죠.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자체 내에서도 이런 좀 이렇게 이제 많은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걸 하기에는 공간이 부족하니까 이런 공간이 많은 필요한 곳은 도서관이나 평생교육원이나 또는 대학과 연합해서 할 수밖에 없고 대신 소수 정예에 공부를 하실 분들은 따로 모집을 해서 분야별로 학습을 하는 그런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앞으로 쭉 할 텐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함께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이트를 혹시 기록할 수 있는 분은 적으시면 되는데 wh.or.kr입니다. 간단하죠? wh.or.kr 거기에 들어가면 사이트가 있고 회원에 가입을 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받으시면 됩니다. 네, 앞으로 저희도 있는 세상도 대구
경북 사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활동을 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좋은 기레 인문학의 좋은 강연들을 즐겨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경남이라고 합니다. 저는 경북대학에 있는 경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놀립니다. 왜 경남대를 안 가고 경북대를 갔느냐 이렇게 놀려먹어가지고 제가 이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서 이름을 바꾸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바꾸려고 가니까 이름이 좋다 이래가지고 안 바꾸고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마 기억하기 좋을 겁니다. 경북대에 있는 경남 아시겠죠? 네. 오늘 아까 우리 인문세상의 대표님께서 아주 취지와 기획, 의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또 이 수성구립 용학도서관에서 이제 이런 기리의 문학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1차로 지금 제 1차 강사로 지명이 되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좀 떨리기는 한데요. 저는 이제 학생들 앞에서만 이제 거의 강의를 많이 했고 일반 시민 강의는 한 10번 정도밖에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렇게 수성구에 또 보물동에 아주 좋은 도서관에 와서 보니까 일단 기분이 참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일제강점기를 하려면 기분이 나빠지거든요. 근데 일제강점기 하기 전에 굉장히 기분 좋은 상태에서 그래도 새로운 시각으로 일제강점기를 바라보면 좋겠다 하는 그런 뭐랄까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멀리서 이렇게 또 많은 분들께서 와주셔가지고 이 일제강점기의 이 사회 변화가 우리들의 저항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자리 잡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죠.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미국하고 중국이 이제 상당히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한반도 정세에. 그랬을 때 이제 지금 현재 우리들이 1945년 8월 15일에 이제 광복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 독립운동이 끝났는가라는 것에 의문점을 하나 던지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연을 하려면 이제 목표가 있겠죠. 그 목표가 있는데 이거는 뭐 외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시험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하면은 이 기리의 문학에서 얻어가는 어떤 기획, 의도 이런 것과 한번 이렇게 결을 같이 한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뭐냐 하면은 한국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국들이 막 이 식민지로 서로 쟁탈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식민지 쟁탈전에서 우리가 이 한반도와 그 다음에 우리의 생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거 요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요거를 신채호 선생님의 삶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글로벌적으로 이제 세계화, 이 근대가 이제 세계화와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연관이 되어 있는 듯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대구의 수성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사적 관점에서 어떻게 진정한 독립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저 선생 이상하네. 우리 독립한 지가 지금 80년이나 됐는데 지금 왜 저런 말을 하시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웃는 게 이제 아 그렇다 이 말이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사시가 되면요, 미국이 군사 작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종전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휴전 상태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군사적인 의미, 그 다음에 경제적인 의미로도 우리가 완전히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중국에다가 그 있는 기업 있죠, 기업을 야 그 짓지 마 그러면 우리 지금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삼성 반도체 주식 사시고 완전 망했죠. 예, 그게 바로 미국의 영향입니다. 이렇게 군사적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 미국의 영향력이 크고 또한 중국의 영향력도 큽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진정한 독립 이것은 언제까지 가져갈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국의 식민지쟁 탈전이 우리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그 다음에 개인의 영향에는 어떤 게 미쳤고 진정한 독립을 위해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요 정도로 이야기를 크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선택한 이유는 뭐냐 하면요. 우리나라의 특히 그 대구 지역에도 독립운동에 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강연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대구 항일 독립운동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구에서 어떤 독립운동이 있었나 하는 것들을 이 책에 잘 정리를 저희들이 했고 또 이것도 강연도 했습니다. 그 국제보상운동에서요. 그 다음에 일제히 침략과 대구의 민족운동이라는 이 책은 작년에 나왔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국제보상운동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연을 했던 거를 이렇게 책으로 다시 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보셔서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국의 식민지제 탈전은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너무 거창하죠? 이거 쉽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힘 있는 나라가 힘 있는 나라한테 어떻게 어프컷을 냈나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세계 제국 이야기를 하면 일본의 외교수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본은요, 제가 일본에 12년 살았거든요. 예, 거기서 이제 강사도 하고 이제 교수도 하고 그 다음에 룸펜도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이 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 하면은 굉장히 집요합니다. 너무너무 집요하고 1원짜리 1렌 하나가 잘못돼도요 처음부터 다시 다 그걸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요 무서워요. 생활하기가 무서워.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에 있을 때도 이 제가 계산 진짜 못하거든요. 입문하는 사람 계산 잘 못하잖아요. 근데 1엔 가지고 그렇게 따지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근데 이 1엔도 그냥 마이너스 1엔이 아니고요. 플러스 1엔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집요하게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바로 일본이 가장 지금 그래도 강대국으로 남을 수 있는 지금 뭐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뭐 아주 거의 뭐 망하기 직전처럼 여러분들 느끼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본은 이러한 그 저력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게 뭐냐? 저는 외교라고 생각해요. 이 외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외교 한번 하면 6개월 되면 외교관이 바뀌어요. 그래서 실컷 저도 지금 경험을 했는데 일본에서 문화재 만출과 관련해가지고 막 그 정부 간의 이야기가 막 있었거든요. 그런데 6개월 만에 외교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바뀌면 제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처음부터 다 설명을 해야 됐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많은 그런 시간과 그다음에 정력과 능력과 온갖 것들을 다시 또 해야 되는 이런 안 좋은 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조그만할 때 애들 데리고 미국에 같이 가요. 그래서 인사 막 시킵니다. 근데 얘가 외교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4대 간에 걸쳐서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 야마다 너 조그마한 게 많이 컸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 뭐 없어요. 뭐 앞에 뭐 이거 차 떼고 포 떼고 바로 외교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외교술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더 이래 큰 영향력을 미치냐 하면은 바로 19세기 중반에 우리나라가 1876년에 일본에 의해서 개항이 되잖아요. 그걸 할 때 일본도요, 그 한포 외교 잘 아시죠? 미국에 1854년에 있었던 이 한포 외교로 반식민지가 될 뻔했어요. 얘들도. 그런데 어때요? 1854년부터 1876년까지 불과 15년 정도에 미국을 완전히 꼬십니다. 그 다음 영국도 완전히 꼬셔요. 그래가지고 차관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빌리는데 그 빌리는 걸 뭘로 가져오느냐? 함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대포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만들 수 있는 조선, 제강, 이런 제철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기술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은 메이지 유신을 거쳐서 부국 강병 정책을 써가지고 제국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제 이걸 하는 그 과정이 전부 외교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일본 사람들 여러분들 뭐 잘 아는 이토 히로부미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영국 그다음에 미국 다 돕니다. 특히 독일 가가지고 기술을 다 배워가지고 와요. 이게 전부 외교술이거든요. 근데 이 외교술이 나가사키 그 다음에 뭐 도쿄는 물론이고요. 도쿄, 오사카, 나가사키, 고베 이런 데 있는 모든 그런 젊은이들을 사로잡습니다. 사로잡아가지고 외국에 갔다 와요. 눈을 뜨이게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 했을까요? 단파 싸움 하고 있었어요. 서로 막 조금 올라가려 그러면은 막 끄집어내리는 바쁜 거야. 지금도 그렇잖아요. 눈을 좀 크게 뜨고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캐파를 키워가지고 그걸 같이 공유할 생각을 안 하고 조그만한 거 가지고 서로 막 먹으려고 막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망하겠죠. 예. 이거는 개인이나 국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일본도 이 일본의 그 외교술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식민지로 가고 얘들은 제국으로 가고 거기 가는데 가장 큰 게 뭐다? 예, 바로 외교술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의 외교술은 정말 놀랍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마지막에 우리가 세 번째 아까 이야기했죠. 이 글로벌에서 어떻게 진정하게 독립으로 갈 건가 하는 이야기인데요. 독도가 언제 다케시마로 바뀔지 몰라요. 제가 처음에 일본에 갔을 때가 1998년입니다. 그때 갔을 때 2년 있었는데요. 그때는 독도는 우리 땅 이래도 그냥 독도는 우리 땅이 맞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제가 갔을 때 2005년도인데 그때부터 슬슬 독도 대신에 다케시마는 우리 땅이 슬슬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상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그 강사하고 대학에 있었으니까 교수님들한테 여쭤봤거든요. 선생님, 이게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완전히 인정이 됐었던 것 같은데 왜 이게 자꾸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었어요. 그 선생님께서 2005년도에 내가 질문을 했는데 2010년도쯤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5년 뒤에. 이상하죠? 2005년도에 질문을 했는데 2010년도에 대답을 하셨어요. 그 교수님이. 그래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살못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살못이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국가적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지금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밀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면 좀 곤란하시겠네요. 이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셔가지고 한 10명 정도 장모님을 모셔가지고 독도 대신에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는 걸 주제로 이걸 어떻게 교과서에 넣을 것인가 하는 정책을 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나온 게 2018년 정도 나오거든요. 그때부터 어떻게 됐냐? 전면적으로 독도 대신에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고 뭐 교과서에도 넣고 또 지도에도 막 나오고 외교서 홈페이지도 나오고 막 이래 된 거예요. 저는 정말 겁났습니다. 예, 겁났어요. 왜 겁났냐 하면은 평화헌법이죠. 평화헌법. 그 평화헌법이 자위대를 거기 하긴 하지만은 군대를 둘 수 없는 법이거든요. 그게 1952년도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해서 그게 평화헌법이 그 이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바꿀 수 있는 자민당 의석수가 엄청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 헌법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일 굉장히 두려웠어요.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은 아주 쎄하게 봅니다. 그죠? 일본 놈 새끼 일하는 데는 우리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일본 놈 새끼라고 하는 데는 우리밖에 없어요. 그만큼 쎄하게 보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은 하나하나 굉장히 외교를 정말 공을 들입니다. 그 왜 외교에 공을 들이느냐?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반식민지로 갈 수 있는 거를 제국으로 갈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거를 19세기 중반부터 그렇다 하는 거를 완전히 절감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 생명선이라 하잖아요. 우리 한반도를요, 일본은 생명선이라 합니다. 생명선. 생명선은 뭐예요? 그게 없으면 뭐다? 죽는 거예요. 일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했습니다. 이때. 지금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나 아마도 또한 똑같이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절대로 대한민국을 놓지 않으리라.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도, 다케시마 그 작은 그 사람도 살지 않는 그 땅을 자기들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왜냐? 섬 하나를 점령을 하면은 거기로부터 200해리가 자기게 되거든요. 영해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거의 다 섬을 공략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뒤로 이제 나가면 제일 처음에 했던 게 이 사람들이 그 홋카이도 원래 섬이었어요. 홋카이도를 먼저 개척을 합니다. 자기들은 개척이고 원래 살았던 아이누족으로서는 침략이죠. 그 다음에 밑에 아래쪽에 지금 오키나와 우리 여행 많이 가잖아요. 그죠? 그 지역도 이제 공략을 하게 됩니다. 거기가 원래 류큐 왕국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복속을 시키고 그 다음에 청일전쟁 붙어가지고 대만을 가져와요. 다 섬이죠. 그 다음에 또 뭐다? 로일전쟁 해가지고 한국을 보호국화 시켜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제국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이 하나하나 아까 제가 외교가 중요하다 그랬죠. 이 외교를 따라가는 과정을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 일본의 식민지가 돼가는 과정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제는 먼저 1905년에 한일의정서를 강요하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나라는 국외 중립선언을 합니다. 중립선언. 중립 뭐예요? 우리는 이쪽 저쪽도 아니다. 이거 우리는 마이웨이 갈 거다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못 가요. 네, 힘 없는 사람이 중립이다 이러면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중립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스위스처럼 그 돈이 많거나 뭐 이렇게 막 그 유치해가지고 이런 나라들은 모르겠는데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중립을 이야기를 어쩌면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힘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게 안 됩니다. 이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당시에 국외 중립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실패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의정서를 하는데요. 여기도 보시면은요. 예, 대한제국 황제폐하의 외부 대신 임시설의 육군 참장 이지용과 대일본제국 황제
일본제 폐하의 특명 정권공사 하야시 곤스케는 각각 상당한 위임을 받고 다음 조목을 협정한다 이래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럴 전쟁 때입니다. 럴 전쟁 때 이걸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제3조를 보시면은 대일본 제국 정부는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 보전을 확실히 보장한다. 그래서 거창하잖아요, 그죠? 우리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외우고. 그런데 이거는 뭐 때문에 이런 거예요? 청나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한 겁니다. 이게 청국에 우리가 중국의 이 4대 외교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과 완전히 분리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사조에 보세요. 사조에 보시면은 대한제국 정부는 위 대일본 제국의 행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제3국의 침해나 혹은 내란으로 인하여 대한제국 황실의 안녕과 영토 보전에 위험이 있을 경우 대일본 제국 정부는 속히 정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뭐 했어요, 얘들이? 군대를 설치한 거예요. 근데 군대 설치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 이제 국제법으로 그렇게 정했어요. 영국, 미국, 러시아 다 모여가지고 우리 군대는 설치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 여기 이 완전히 요 밑에 보시면은 군사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정황에 따라 찾아야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게 지금 핵심입니다. 그래서 의정서 이런 거 아주 똑똑하게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이거를 그 외교에서 특히 이런 조목들을 잘 봐야 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 구체 방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1904년 5월 30일에 일본 내각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니고 한국에 대한 보호국가의 구체적 방안을 어디서? 원로회의에서 개최해요. 이거 천안 밑에 그 원로회의가 있거든요. 거기서 어전회의가 있는데 거기서 개최를 하고 5월 31일 다음날 대한시설강령을 결정해가지고 보호국가의 구체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때 뭐가 들어온다? 일본군의 본격적인 주둔이 이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1905년입니다. 120년 전입니다, 여러분. 이때 해가지고 외교와 재정에 관한 감독, 외교. 우리가 미국하고 뭔가 하려면 못해요. 네, 감독을 하니까. 영국하고 하려 해도 못해요. 프랑스하고 해도 독일하고 하려 해도 못해요. 이게 바로 이 시기에 190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다음에 철도 부설. 그 다음에 보세요. 교통기관. 철도, 도로 뭐 이런 거죠. 통신기관. 우리 뭐 그때 당시 전화라든지 뭐 이런 거, 전신. 그 다음에 농업, 임업, 가무, 모든 거에 대한 방침을 이때 못하게 한 거예요. 망했어요. 이미 1905년에 우리는 망했습니다. 이 보호국이라는 게 이름만 보호국이지 실질적으로는 거의 넘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1차 한일협약을 하게 되는데 러일 전쟁의 만주로 확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일본은 제1차 한일협약을 강요하면서요. 이 대한시설강령을 추진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고문정치입니다. 이 고문정치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거 많이 외웠을 거예요. 메가타 다네타로 이 사람이 화폐 계획을 하면서 우리나라 돈 100원이요 똥값이 되는 거예요. 일본 화폐를 쓸 수 있도록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우리가 일본에 가려 하면은 950원 주면은 우리 1000원하고 바꾸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이때는 이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미국의 외교 고문인 스티븐스 이 사람하고 그 메가타 다네타로부터 들어와가지고 우리는 이제 설설 아까 이야기했던 각종 부분에서 거의 다 이 사람들한테 이권이 넘어가는 이런 체제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이죠. 바로 이 사람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 메가타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스티븐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일본하고 미국의 농간에 의해서 이제 식민지로 넘어가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이 당시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908년에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이렇게 암살을 하는데요. 그 이전에 벌써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스티븐스 암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미국에 가면은 저는 이제 여기 가봤어요. 가가지고 여기에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느끼고 왔는데요. 바로 이 장인환 정명훈 의사가 스티븐스를 저격해가지고 이때 미국 외교관 이 스티븐스를 암살을 하게 됩니다. 1908년에 저격당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3월 23일이죠.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배우기로는 우리나라에 와서 고문을 해가지고 뭐 재정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도와줬다 뭐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이 일본의 이익을 관철하는데 아주 많이 공헌을 했고 여기 보시면은 일본의 을사조약도 미화하고 찬양을 하게 되니까 결국 이제 이러한 부분을 전명훈하고 장인환이 미국에서 재미 동포죠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저격을 하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뉴스. 자, 그러면 우리만의 그 조약이냐? 이게 아닙니다. 이 가스라테프트 조약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아까 있었던 그 사람들의 비밀 협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 협약에 보면은 여기 보십시오. 미국 주요 내용이 뭐냐 하면은 미국, 필리핀 요 식민지한데 일본은 일념미 3국의 우호적 이해를 획득하는 것이 목표고 본질적으로는 일본의 대한제국의 식민화를 인정한 셈이 됩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은 미국은 필리핀, 일본은 대한민국 이거 서로 나눠먹자 하는 미랄이에요. 우린 몰랐어요. 이게 1920년 24년까지 공개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가 어떻게 미국이나 중국에 의해서 조약이 맺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문서가 공개가 안 되거든요. 이게 1904, 5년에 있었던 일인데 24년이니까 30년까지 비공개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공문서는 거의 30년 비공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운명의 문건이 30년 뒤에야 이렇게 공개가 되니까 결국 우리나라의 운명을 스스로 알지 못하는 그런 위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일본은 영국하고도 조약을 맺어요. 1905년 8월 12일에 8개제로 된 영일 동맹, 제2차 영일 동맹을 체결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905년 9월 5일에 러일 강화 조약, 이 포츠머스 조약이라고 많이 여러분들 아시죠? 여기서 결국 루스벨트가 이 중재해가지고 러일 간에 이 강화 회의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세요. 전문 15개 조약에서 러시아는 일본의 한국 지배를 인정합니다. 이거 티 나오죠? 왜 이렇게 됐어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때 우리는 이 정신을 차리고 이러한 외교 전선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강대국의 그러한 자기 이익 관철에 우리가 놀아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한일 협상조약을 을사조약입니다. 이게 제2차 한일 협약인데 맺게 되는데 당시 내각 총리 가스라타로, 그 다음에 한국 통감이 이토 히로부미예요. 이 두 사람 다 어디 출신이냐? 일본의 야마구치 현의 조슈벌 출신이에요. 조슈벌의 하기 마을이라고 있거든요. 그 하기 마을은 우리로 치면은 울산보다 더 작은 도시예요. 굉장히 작은 도시인데 거기서 총리가 5명이나 나왔어요. 우리가 지금 경상도에 대통령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야마구치라는 곳에 내각 총리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 야마구치 현이 우리로 치면은 경상도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서울이 아닙니다. 쭉 떨어져가지고 규슈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을사조약을 맺게 되고 우리가 이 강제로 통감 정치를 실시하겠다. 이 통감이 이제 이토 히로부미가 한국 통감이죠. 그러니까 못한다. 너희들은 정치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줄게. 이거예요.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제가.
기분 나빠가지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하나하나 얘들이요 통감부를 설치해가지고 그냥 우리를 뭐 야 이거 내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교묘하게 합니다. 뭘로? 식민도시를 만들어요. 일본인을 심는 게 식민이거든요. 일본인을 한국에 심는 거예요. 심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통치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식민인데 그냥 가가지고 야 너 내 땅 내놔 이거 아닙니다. 새로운 땅을 하나 만들어가지고요 거기를 개발을 시켜요. 그러면 이게 무슨 도시입니까? 신도시죠. 여러분들 신도시에 뭐예요? 부동산 투자하잖아요. 이때 이 사람들이 그걸 한 거예요. 그거 지금 그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 혁신도시 만들죠. 이거랑 똑같아요. 이게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 게 바로 신도시 정책이에요. 그걸 저는 식민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일제의 조선 침략 방법은 정말 아주 치밀하면서도 또한 거대하게 자기들의 정책을 아주 착착착착 체계적으로 전략 전술을 짜가지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시시하게 안 합니다. 일본 제국주의입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얼마나 방대한 지역을 했는지 여기 보시면은 우리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류큐, 오키나와, 그리고 홋카이도, 그 다음에 대만, 그 다음에 조선, 그리고 만주. 만주는 괴뢰국을 만듭니다. 괴뢰국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이 식민지 베이징, 상하이, 남경 뭐 여기 다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남양군도 우리 그 자주 신혼여행을 가는 여기 사이판 괌 있죠. 이 남양군도를 1920년대 이미 독일로부터 가져와가지고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 지역은 거의 일본이 다 먹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물론 폭탄을 일본은 거의 67개 도시에 다 폭탄 처리합니다. 폭탄을 그냥 다 내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디에? 8월 6일하고 8월 9일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폭을 빵 터뜨리니까 어때? 항복을 했죠. 근데 1870년대거든요. 거기부터 1945년까지 무려 근 7, 80년을 누가? 일본이 제국으로 군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 이 지역에. 그리고 이 지역에는 이제 망하고 나서 누가? 미국하고 소련이 들어왔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 합니까? 냉전이라 하잖아요. 그죠? 냉전. 서로 냉전을 했어요. 그 냉전 싸움에 우리가 위에는 김일성이 밑에는 이승만이 대리전쟁을 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200~3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지금 전쟁에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흥분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역사를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거시적으로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내 생명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이상가족이 있어가 1000만 명이 이상가족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의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제 시기에 이러한 부분들이 그것과 이렇게 다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생각을 해보자는 거고요. 그래서 제국주의 전쟁하고 일본 제국의 이러한 그런 부분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치밀하게 들어가느냐 한번 봅시다. 일제의 거류지를 건설해요. 거류지가 뭐예요? 그 가서 사는 데잖아요. 그죠? 그 거류지를 건설하는데 어디로 건설하느냐? 개항장을 건설합니다. 지금 여러분 부산은 뭐예요? 우리나라 제2의 도시죠. 근데 그 부산은요. 처음에 몇 명이 살았을까요? 부산포에 처음에 몇 명이 살았을까요? 30명. 또 예? 불러보세요. 20명. 너무 적게 불렀다. 또 100명 누구세요? 아, 네. 근접합니다. 또 1000명. 너무 많이 갔어요. 자, 여기는 원래 부산포에는요 스시마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우리 스시마에 놀러 많이 가잖아요. 그죠? 얼마 안 걸려요. 배 타면 한
지금은 2시간밖에 안 걸려요. 그때도 이제 저녁에 타고 오면 아침에 부산에 오면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문화 공동 공간입니다. 옛날에는 지금 국가가 딱 연결돼 있지만 스시마하고 부산이 더 가까워요. 스시마보다 동경까지 가려면 한참 걸리거든요. 1박 2일 가야 되는데 스시마하고 부산은 뭐 반나절만 하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스시마가 거기에 많이 와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 이 스시마를 갖다가 이제 메이지 정부가 우리가 이제 할게 이래 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부산포에는 원래 400명이 살았어요. 400명. 스시마가 왔다 갔다 무역을 독점하고 있을 때는 400명의 남정들이 살았다 이라거든요. 그 여성들은 뭐 어쨌다 그 주변에 있는 첩을 두고 이렇게 많이 살았어요. 그랬는데 그게 메이지 정부하고 같이 이제 그 뭐랄까 1대1로 우리 조선 정부하고 하려고 하니까 조선 정부가 안 할라 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4년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4년을 끌었는데 결국 메이지 정부가 워낙 힘이 세게 나오니까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서로 수교를 맺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1876년인데 결국 그 개항장에 있었던 사람은 400명 다 쫓아냈어요. 스시마로 다 쫓아내고 그 스시마 도주 있죠. 도주는 나가사키의 지사로 해줘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거의 쫓아냅니다. 쫓아냈다가 다시 자기 정부에 맞는 사람들을 이쪽에 부산포에다가 하는데 공식적인 숫자는 80명입니다. 네. 그래서 근접했는데 120명 넘어가셨고 처음에 이제 80명. 그런데 그게 점점 늘어나가지고 1910년대만 되면요 근 10만 명이 돼요. 그 좁은 지역에. 그러니까 거기서 못 사니까 어떻게? 그걸 점차 널리 나가겠죠. 땅을.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신도시 전략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일본은 이제 개항장을 개발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부산 이 제일 크게 개발되는 데고요. 마산, 목포, 군산, 인천, 진남, 평양, 신의주, 원산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3대 도시가 경성, 평양, 대구입니다. 대구. 우리 대구가 당시에 3대 도시예요. 굉장히 큰 도시고 예전에 양령시가 보통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열리거든요. 근데 봄에 한 번 열리면 거기서 생산해가지고 잘 팔아가지고 1년이 그냥 넉넉할 정도로 이렇게 장사가 잘 되던 지역입니다. 대구가 상당히 물산이 풍부하고 막 이랬었죠. 자, 그래가지고 이 대구는 내륙임에도 불구하고 이 전략적 요충지가 되니까 일본인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오고 그렇지만 부산이 아까 이야기했죠. 점차 인구가 엄청 늘어나니까 이 신흥도시 부산에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82명이던 부산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막 커졌다 이 이야기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일본 제국이 되니까 이제 세계화가 되는 거예요. 저절로. 우리는 싫어. 그런데 세계화가 되는 거예요. 해가지고 인구가 막 이동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뭐 3천만이라 했지만 이 당시에는 2,100만 정도. 그 다음에 일본이 6,440만 정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남양군도로 가고 필리핀도 가고 대만, 중국 쭉 이래 해가지고 왔다 갔다 이 식민지의 모든 사람, 그 다음에 제국에 있었던 사람들, 일본인들이 막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이야기했죠. 신도시 만드는 전략이 있어요. 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국제적 조약으로 거류지를 먼저 건설해야 돼요. 이게 어렵죠. 그리고 이게 이제 제일 큰 일 중에 하나고 외교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거류지에 일본인을 식민해요. 이주를 시켜가지고 시가지를 형성을 합니다. 대구 같으면은요, 우리 거기 경상남령 있는 데 있죠. 중구 일대입니다. 이 중구 일대를 일본인들이 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양반들은 중구 바깥에 살았어요. 옥골 여러분 아시죠? 그 중구 바깥에 이렇게 살았는데 이분들은 가만히 있다가 뭐 됐어요? 상대적인
가난뱅이가 된 거예요. 상대적인 가난뱅이. 즉 무슨 말이냐면은 중구 일대를 개발하니까 원래 땅값이 10원 하던 것이 뭐예요? 100원으로 뛰어버린 거예요. 여기는 중구 일대가 원래 거기는 그 관청이 있었던 곳이잖아요. 그죠? 거기를 일본인들이 개발을 해가지고 시가지를 반듯반듯하게 한 다음에 사통팔달을 만들고 도로를 만들고요. 그 옆에 뭐예요? 철도를 만들잖아요. 그죠? 대구요. 이렇게 하니까 이곳은 땅이 100배로 뛴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는 가만히 있으니까 이거 뭐야? 상대적으로 완전히 거지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쪽은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그 중에 이제 뭐 일본인들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셈에 밝은 조선인들 이렇게 합작해가지고 중구 일대를 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본인 거르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일본인 거르지가 결국은 나중에 뭐가 된다? 중심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부산입니다. 원래 부산보다는 도청이 경남도청이 어디 있었을까요? 그렇죠. 진주에 있었죠. 또 대전이 만들기 전에 어디에 있었을까요? 공주. 어유 잘하시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공주의 도청이 있던 거를 대전으로 옮기고 거기는 김갑순이라는 양반이 아주 땅이 부자거든요. 많았는데 이게 막 도청 옮기지 철도 생기지 막 신도시가 막 엄청 커진 거예요. 그래갖고 이 그 김갑순이 땅을 밟지 않으면은 못 간다 할 정도로 부자가 된 거예요. 이제 우리도 뭐 마찬가지죠. 우리도 뭐 그런 게 있는데 대전이나 부산이 훨씬 그게 큽니다. 그래서 이제 독점적으로 토지를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쟁을 해가지고 영토를 점령한 다음에 식민지로 편입시키는 거예요. 원래 이게 1910년까지는 이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땅을 가질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식민지로 하면서 이제 자기 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거르지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점 도시화를 만드는 거라. 그렇게 해가지고 토지 가격 딱 100배 막 200배 막 뛰어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독점적인 지배권을 행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본인 주도의 식민 공간, 도시 공간, 권력을 잡고 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고 이렇습니다. 이게 논리입니다. 이게 유식한 말로 하면 식민도시론입니다. 식민도시 축적론입니다. 예, 저희들이 공부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미국에서나 이런 데서도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자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이제 보이죠? 왼쪽에 이 초량 외관도예요. 여기 외관이 있던 곳인데 이게 용두산, 요 밑에가 용미산이거든요. 지금 용두산에 있죠. 요 용두산 있고 요 용미산 지금 이건 다 밀었어요. 다 밀어가지고 이 땅을 어디로? 바다에 매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그 용미산 여기 지금 그 롯데백화점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구청이 만들어지고 이랬죠. 그래서 이러한 그 조개지가 이거 11만 평밖에 안 돼요. 우리 경북대가 16만 5천 평이거든요. 우리 경북대보다 작은 공간에 사람들을 불러들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다 거르지 그 계획했던 곳이거든요. 이 당시에 그 계획했던 것도 다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가지 계획을 하고 이제 이걸 한 다음에 통치를 한다 그랬죠. 통치. 이거 뭐냐면은 통감부와 이사청을 두는 건 이걸 누가 결제를 한다? 일왕이 결제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땅인데. 열받죠. 자 그리고 이제 전쟁할 때요. 또 토지를 얘들이 불법적으로 가져가는데 침탈을 하는데 이 가덕도 있죠. 가덕도 지심도 거제도 여기 가면은 그 외양포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다가 원래는 우리나라 군인들이 있었던 곳인데 그것을 자기들이 이제 침범을 해가지고 뭐 1중대 2중대 막 포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요 가덕도죠. 그죠? 이 보시면은 진해만 요새 구축 포항 건설 예정도예요. 위에 써 있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일본의 그러한 그 군사 그것을 제가 찾아내 가지고 밝힌 겁니다. 자, 그래서 러일 전쟁 결과 한국의 운명이 완전히 넘어갔다. 왜 한국의 운명을 다른 국가들이 결정하나? 이제 이런 의문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은 짐이 한국에 통감부 및 이사청을 두고 두는 건을 제거하고 이에 이를 공포한다. 누구? 메이지 일왕. 예, 도장 찍었어요. 최종 결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들에 대한 식민지 지배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결제했잖아요. 근데 지금 안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통감부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각 그 계양장에는 또 이사청을 설치해요.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은 도청이죠. 이걸 설치해가지고 우리를 지배를 하게 됩니다. 1905년 일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신장로 뭐 구별하고 해가지고 뭐 이래 쭉쭉쭉 해서 일본인이 살 수 있도록 했는데 자 가장 그때 중요했던 게 요 육아, 신사, 군대, 학교 반드시 설치를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신민을 만듭니다. 신민. 그러니까 황국 신민을 만드는 거예요. 일본인 중에서도 이 그 사상이 좀 야릿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한국 신민으로 만듭니다. 근데 이때 벌써 1908년에 조선에 거주하던 일본인이 모두 12만 6천 명이나 됩니다. 많이 들어왔죠? 12만 6천 명. 여기 지금 한 70명 됐는데 12만 명이면요. 마을 한 몇 개나 됩니다. 이게 역정도 분들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상업, 공업, 관리로 종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각 그 계양장 말고 계양장에는 이제 정식으로 했는 거죠. 계양장 말고 해도 이렇게 많은 지역에 이 촌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사가 마을, 그 다음에 뭐 아이치 마을, 그 다음에 히로시마, 그 다음에 시마네, 야마구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을 그대로 옮겨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어업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걸 일본에 있을 때 이 사람들 치바무라에 대한 것을 이시카트라는 사람의 이 책을 보고는 완전히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 많은 마을 자체가 옮겨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지배를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건 이제 전쟁하려고 왔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은 일본 사람들 중에서도 속아서 온 사람이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이 치바무라 마을 사람들은 이 책에 따르면 뭐냐 하면 당시에 고기가 잘 안 잡혔대요. 그래서 치바가 이제 동경 바로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야 우리 한국에 가면은 고기 많이 잡게 해줄게 하고 왔대요. 그런데 그 지역은 바로 뭐다? 러시아하고 일본이 싸우는 데예요. 지네만 요새지대니까. 그러면 언제 이 바로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그 절체절명의 위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그 속이고 이제 가서 고기 잡아가지고 그 장사하면은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속에서 왔다고 여기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제가 무조건 일본 놈인데 한국인 이렇게만 생각했거든요. 요거를 유식한 말로 민족 간의 모순이라 그래요. 그런데 요거를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겠다 하는 걸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 중에서도 쏘가서 온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나라를 그 독립운동 변호해 준 사람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민족 간의 모순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겠다 하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1905년에 이미 거기서 쏘가서 온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 치바무라 사람 왜 왔냐 하니까 요 치바현 지사 이시하라 덴조라는 사람이 있는데 요 당시에 그 자기 정치 라인이 가스라타로라는 이 사람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요 정책을 돕기 위해서 식민 정책에 적극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 당시에 와가지고 한국인에게 그 살해당한 사람도 있어요. 처음에 막 왔으니까 야 너희들 우리 거 왜 뺏어가 해가지고 막 싸우다가 그 죽이고 막 그런 것도 있었대요. 그래서 이 책에 따르면은 너무 우리가 이제 몰라서 가가지고 그런 죽고 말았다 하는 그런
아주 그뭐 희생했다고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은 1904년에 2월 8일에 일본은 러시아에다가 선전포고를 하는데요. 처음에 우리나라에 일본군 3,000명하고 이장한 무기를 막 싸가지고 와가지고 배에다가 싹 싣고는 몰래 들어갔어요. 왜 처음에 전쟁하면 뭐 해야 됩니까? 선전포고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선전포고 안 했어요. 안 하고 살못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와가지고 진해만 요새지대에 우체국 점령하고요. 전신 이런 거 다 통제하고 그 다음에 루트를 만드는데 부산으로 와가지고 대구 그 다음에 전주 왜 이때 뭐 전주로 가고 군산 루트 이리로 가고요. 그 다음에 부산 대구 전주 위에 당진 밑으로 내려가는 이 루트를 만들어갖고 전쟁에 활용을 합니다. 또 위로도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경의선 경부선 우리 대구역 만드는 게 언제예요? 그렇죠. 1904년도에 만들어집니다. 를 전쟁하려고 만들었어요. 그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라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근대 해줬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진짜 정신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우리나라를 근대화를 위해서 해줬어요 이게? 롤 전쟁 하려고 지금 파놔놓고는 이 팩트가 그렇거든요. 팩트가 그런데 이게 엄청 많이 배운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저는 진짜 이게 왜 저럴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러시아 대결하기 위해서 이제 철도를 이렇게 만드는데 이때도 조선의 인부들을 많이 동원합니다. 우리는 뭐 말이 천일 전쟁, 널 전쟁이지 실질적으로 전쟁은 어디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죽기도 우리나라 사람이 죽어요. 이런 천인공노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고요. 지금도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거시적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 이제 점령지 식민지 지배 시스템 아까 이야기했던 건 뭐예요?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식민을 해가지고 그걸 키워서 자기들 지배 시스템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지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뭐 국내에서는 뭐 여러 가지 막 이런 게 있었다 제가 이제 많이 해놨는데 이거 막 너무 많이 하면은 머리가 터질 것 같아서 그냥 다 빼고 이제 찬성 박재순 이지용 이근택 이완용 권중영 조약 체결에 찬성했어. 그래가지고 을사오적이라 그러는데 반대한 사람이 한규설 민영기 장관이에요. 우리 장관 잘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한규설 민영기도 사실은 민영기 같은 경우에 아까 진해만 요새지대 있죠. 거기를 빌려준 사람이 이 민영기예요. 여기 을사오적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망하게 한 사람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때 당시에 농산공부 장관이었는데 한국인 명의를 빌려줘가지고 원래 러시아하고 영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조약에는 그 거류지 심리 밖에 이런 군대를 못 설치하게 돼 있고 아예 그거를 못하도록 국제법으로 막아놨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경상도 말로 약간 꼬롬하게 이 일본군하고 짜가지고요. 한국인 명의를 빌려줍니다. 6개, 7개 한 개 리 그냥 뭐 우리 집 너희 집 이게 아니고 통째로 마을도 아니지 뭐 아예 큰 통째로 이걸 다 빌려줘요. 빌려줘가지고 돈을 받습니다. 얼마? 당시 돈으로 2만 엔을 받아요. 제가 이거를 일본에서 있을 때 제가 이제 문서를 엄청 많이 보거든요. 당시 문서를 보는데 이게 나온 거예요. 저 정말 그날 깜짝 놀라 죽는 줄 알았습니다. 몰랐거든요. 그게 2008년도인가 그렇습니다. 즉 100년 동안 그런 이야기를 몰랐다는 거예요. 역사는 변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민영기가 그때 당시에 한국인의 명의를 빌려줬는데 오모라는 그러니까 오모라는 사람에게 종사원으로 해가지고 이 한국인 명의를 빌려서 얘들한테 일본한테 주고 당시에 하자마 후사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양반이 일본인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부산의 3대 부자 중에 하나가 됐는데요. 이때 당시에
그 부동산 업자로 뛰어요. 그래가지고 러시아가 그 땅을 차지하려 하니까 야 내 거야 이래가지고 막은 사람이거든요. 그때 이 사건에서 민영기가 큰 역할을 하고 2만 엔을 받은 드셨는데 이거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예, 지금 그거 추적 중에 있습니다. 딱 기다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일본을 돕게 됩니다. 이게 없으면은 또 넘어갈 수 없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상당히 일본에 넘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즉 을사오적이라고 하죠. 친일파 문서입니다. 이 문서가 우리나라 한국의 운명을 결정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 여기에 딱 보시면은 우리가 아까 보셨죠? 아까 쭉 제가 적었었잖아요. 이 한일협약에서 넘어갔어요. 이거 한 장이 끝납니다. 한 장이 끝나요. 그러나 그 과정에는 수많은 여러 가지 필연과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를 우리들은 잘 봐야 된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국가에서는 아까 뭐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나라 이제 떠넘길라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누가 싸워요? 우리 같이 이런 민초들이 싸우는 거예요. 힘도 없어요. 뭘로? 그냥 깡으로 싸우는 거예요. 목숨 내걸고 그래 피 터졌잖아요. 예, 의병이에요. 남한 대토벌 작전. 제가 문서에 그걸 직접 봤습니다. 남한 대토벌 작전. 그래가지고 어른 할 것 없이 그 마을에 있는 사람 다 죽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일본 놈이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100년 전에 했는데 지금도 그분들의 후손들은 아직까지 그 명예를 신원도 못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그 감정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대에서는 미안하다. 정말 내가 몇 년, 100년 너희들 100년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100년 동안 미안하다 할게 돈도 주고 이래 해야 될 건데 나 그런 짓 안 했다. 이렇게 하니까 뭐예요? 열받잖아요. 그래 맨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이제 맞아요. 막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 저기 싸울 때는요. 먼저 흥분하면 어때요? 집니다. 예, 우리나라 사람들 지게 돼 있어요. 왜냐? 흥분을 잘하잖아요. 흥분을 잘하는 게 집니다. 이거 당연히 지요. 그렇게 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요. 많은 분들이 제가 볼 때는 냉정한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교육도 많이 받고 이제 일본이 저래 할 때는 우리 이래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선진국적인 어떤 사고를 많이 해요. 우리 복지가 너무 잘 됐잖아요. 여러분들 해외 나가보세요. 우리나라처럼 밤에 이렇게 마음대로 다녀도 되는 나라 별로 없습니다. 일본하고 우리나라 정도예요. 아마 미국 가보니까 막 총선 쌓고 막 겁나대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급속하게 이 안정을 취했는데요. 그게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묵묵하게 그 자리에서 계속 일을 해왔고 그걸로 인해서 국가의 부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일본도 중국도 미국도 이제 우리 함부로 못합니다. 그래도 트럼프는 함부로 하기는 합니다. 25%막 때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자,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상당히 달라졌어요. 그러나 이때만 해도 이제 안 그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이 어병 전쟁에 나서고 계속 싸우게 됩니다. 근데 통감이 이래 이토 히로부미 소네 아라스케 데라우치 마사다케 뭐 듣기도 싫긴 하지만은 내가 이런 사람들이 왔고요. 자, 그 다음에 총독 이름입니다. 총독이 9대까지 있었어요. 자, 여기에 이제 데라우치 마사다케 하세가와 요시미치 요 두 사람, 그 다음에 우가키 가즈시게, 그 다음에 요 미나미지로 고이소까지 요 다 어디 출신이냐? 조슈벌 출신.
조슈벌. 끝내주죠. 그 조슈벌 야마구치 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장악을 했어요. 그리고 사이토 마코토 뭐 이런 사람들은 어디 저 위쪽에 이시 그 미즈토라고 하는 곳인데요. 동경에서 위로 신칸센 타고 한 2시간 가면 있는 거리에 있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뭐 고토라는 사람하고 해가지고 해군 쪽입니다. 해군 쪽. 근데 지금 아까 앞에 말한 사람 전부 육군 쪽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조선 총독을 했고 또 이 사람들이 일본에 가가지고 내각 총리를 하게 됩니다. 그 사이토 마코토도 내각 총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저기 고이소 군이야키 아베 노부키 전부 내각 총리를 합니다. 아까 이토 히로부미는 내각 총리를 3번이나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경상도가 장악을 했다면 거기는 야마구치 현에서 장악을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입니다. 예, 보기도 싫겠지만 한번 쭉 보십시오. 예, 보기 싫죠? 팍 넘길게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지배를 했냐? 아닙니다. 굉장히 체계적으로 해요. 이 헌법기관에 일왕이 있으면은 여기에서 지계, 이게 이제 식민지는 지계를 합니다. 조선, 타이완, 가라오토, 이게 사할림이고요. 반동주, 만주에 있어요. 이 임통치격 전부 다 일왕이 직접 칙령을 내립니다. 칙령은 뭐예요? 일왕이 직접 마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법으로는 어떻게 하냐면은 일본 제국정부 중앙행정기관의 그 법을 그대로 따르도록 해 있어요. 그래서 이 입법기관 있죠. 여기 제국의회. 근데 식민지에 입법기관이 없어요. 이런 그 기구를 통해 가지고 일왕을 체크하는데요. 국민학교 있죠. 국민학교. 당시 소학교를 했는데 국민학교 선생님도 천황이 결제합니다. 여러분 몰랐죠? 예. 임업 그 임야하는데 그 기사 있죠. 그 기사도 천황이 결제해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식민지를 지배했어요. 이 일제의 세력권 통치 이걸 이제 저는 중청적 결제구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청적 결제구조. 이거 시험에 안 나오지만 외우세요. 자, 그렇게 했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독립운동을 하잖아요. 독립운동 우리 뭐 엄청 했습니다. 1905년 그때부터 어병운동 했죠. 그 전에 1894년에도 반일이잖아요. 반외세.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1945년까지 줄기차게 독립운동을 했어요. 세계적으로 했어요. 왜? 우리나라 땅을 뺏겼으니까 임시정부 중국에 만들고 블라디보스토크에 가서도 하고 영국에서도 하고 어디야? 프랑스에서도 하고요. 일본에서 하고 미국에서도 하고 안 한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 인도네시아에 가가지고도 그 양성치라는 사람이 거기서 또 독립운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끌려간 데마다 다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체계적으로 쫙 했죠. 거기에 따라서 간 곳마다 독립운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너무 작게 보면 안 됩니다. 특히 근대사는요. 지역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거를 세계사적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앞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신치호 선생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개인의 관점에서 어떻게 운명이 바뀌느냐를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준비를 많이 왔는데 제가 이걸 다 하면은 여러분들 돌아가시기 때문에 이거 다 빼고 싹싹 빼고 가겠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여러분들 그 인식할 때 조선왕조가 있고요. 1897년부터 대한제국이 1910년까지입니다. 13년. 그 다음에 일제시기가 1910년에서 1945년까지래요. 그래서 이런 거 정도는 그래도 좀 아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독립운동 자체는 여러 가지 이제 조선왕조는 이게 동학농민항쟁 뭐 이런 게 있고 대한제국기에는 국제보상운동 대구에 시작했다. 다 아시죠?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비밀결사 신민회 이거 뭐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됐고 그 다음에 어병활동이 있었고요.
15년도 배고인 사건 해가지고 다 잡아가둡니다. 그때 운동했던 사람 싹 다 잡아가지고 가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야? 1919년에 완전히 벌떼같이 일어나잖아요. 단체도 막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요. 국외에서도요. 천일전쟁하고 미국의 스티븐슨 사살하고 그 다음에 하얼빈의 그 안중근 의사 그 사살시키고 이토 히로부미 사살하고 이게 안창호 흥사단을 조직해가지고 하죠.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그 1919년에 2.28 독립선언에 먼저 있고 다음에 3.1운동이 일어나죠. 3.1운동이 일어나고 대구는 무슨 운동이에요? 대구에서 일어난 1919년에 일어난 운동은 뭐예요? 3.8운동이죠. 3월 8일날 일어났으니까. 자, 어쨌든 3.1운동. 이것도 이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지역마다 다 다르잖아. 어떤 데는 뭐 4월달에 나온 데는 이제 3.1운동이나 하니까 이거 안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게 있었고, 파리 강화회의의 민족대표 발하고 파리 장수운동.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 3.1운동에 유림들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대표 이름이 없습니다. 유림들이. 그 사람들은 뭘 했다? 파리 장수운동을 한 거예요. 예, 따로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전체적으로 민족 해방 운동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년에 뭐 조선공산당 창립이 1924년에 있었는데 이 공산당 창립할 때요 대표가 대구 사람입니다. 개성학교 출신이에요. 여러분들의 선배입니다. 이게 다 이 당시는 이 뭐 사회주의가 거의 만연했어요. 안동에도 거의 사회주의가 뭐 다 장악을 하고 있었어. 그게 이제 또 만주로 가가지고 또 장악을 하고 뭐 이랬죠. 그리고 이제 또 일본 만주에서 무장 독립투쟁이 있고 김지석 궁성 파탄 사건 뭐 이런 거 등등이 있었고요. 조명의 사무 국민의 조직 막 이런 거 엄청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요 바로 독립을 해요. 우리는 왜? OSS하고 같이 활동하잖아요. 그래서 그 조약 맺을 때 아예 우리가 독립을 바로 시켜준다는 거를 그 작정하고 나서 OSS 활동을 하거든요. 그 다른 나라들은 1949년 뭐 60년에 다 독립하는 데가 많거든요. 이때 식민지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바로 독립했어요. 누구 덕분에? 우리 조상들 덕분에 그렇게 한 거예요. 독립운동 한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이게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세계 속의 독립운동 이게 이제 우리 뭐랄까 독립운동이 국내적인 게 아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때 이제 가장 큰 게 치안유지법입니다. 이거 박열 열사 뭐 전부 치안유지법에 걸려가지고 뭐 오랫동안 살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이제 식민지에 실시됐는데 이 사회주의를 탄압하기 위한 거예요. 옛날에는 뭐 자본주의, 사회주의 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 아니 뭐 내 재산 지키려는 게 자본주의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는 뭐예요? 열심히 벌어가 다 내가지고 다시 나누는 거 사회주의예요. 지금은 유럽에서는 뭡니까? 사회민주주의 아닙니까? 사회민주주의가 뭐예요? 사회주의 비슷하거든요. 예, 그것만 다릅니다. 내게 있다 없다, 내게 많다 적다 요 차이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건데 이걸 못하게 했어요. 일본은. 그래서 우리는 일본은 뭐라 해요? 파시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 치안유지법이고 지금 그게 물론 국가보안법으로 우리는 이제 아직까지 있어. 일본은 이런 거 없거든요. 우리는 있어. 그래서 좀 억울합니다. 굉장히 억울해. 이건 또 다음 제가 또 마지막 시간에 또 하거든요. 그때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국가에서 우리가 이제 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뭐 저 미얀마 전선 뭐 저런 데까지 다 이제 발굴이 됐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나라하고 그다음 중국 요것만 좀 많이 독립운동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뭐 영국, 프랑스 뭐 곳곳에서 이걸 했다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 연구를 계속 하니까. 이 연구 안 하면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어떻다? 바뀌는 거예요. 예, 계속 바뀝니다. 그 역사가의 관점에서 쓰는 거죠. 그렇고 우리 지금 그 대구 같은 경우에 독립운동 유적이 90곳이 발표됐습니다. 이거 오마이뉴스에 있는 건데요.
이거는 다음 답사 갈 때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뭐 아까 연장선이죠. 의열단의 김지섭이 공성 폭탄 사건. 여러분 시대일보 당시 신문입니다. 네,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신채호 선생의 독립운동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채호 선생은 원래 여기 충남 내덕 출신이고 1936년에 리순감옥에서 돌아가셨어요. 역사가입니다. 역사가. 이분이 썼는 기록이고요. 조선 상고사, 그다음에 조선사 연구처 이런 걸 쓰셨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뭐냐면은 일본에 있는 겁니다. 일본 기록입니다. 일본 기록. 그래서 이때 당시를 연구를 하려면은 반드시 일본어가 기본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따라야 되고 중국어도 알아야 되고 러시아어도 알아야 되고 굉장히 할 거 많습니다. 신채호 선생이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성균관 박사입니다. 네, 박사님이세요. 그런데 이 박사님이 박사 보통 나오면 뭐 합니까? 교수 하잖아요. 그죠? 성균관에 교수를 하실 분인데 우리나라 식민지가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 독립운동가로 쫓겨가지고 결국 리순감옥에서 돌아가십니다. 예,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어떤 그런 그 미래 뭐 이런 꿈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휘할 수 없는 게 바로 식민지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래도 시민회 회원에서 건업신문 주필 블라디보스톡에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상하이로 갑니다. 그리고 또 서간도 간도에 갔다가 다시 또 중국으로 갔다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베이징에 가서 맨 마지막에는 1927년에 무정부주의 동방혁명의 조선 대표가 됩니다. 굉장히 관련 단체가 많아요. 이분이 자기의 그러한 박사로서 사실 자기가 이제 뭐 역사 공부를 하고 싶었죠. 그래서 조선 상고사를 썼는데 그 이후에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이 독립운동가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쭉 신채호 선생이 왔다 갔다 한 곳이에요. 우리 수성구 뭐 중구 뭐 우리 이사 가듯이 여기는 어때요? 한국이다가 중국 갔다가 블라디보스토크 갔다가 뭐 간도 갔다가 베이징 갔다가 상하이 갔다가 만주 갔다가 진짜 힘들겠습니까? 그죠?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대쪽 같은 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신채호 선생님의 나중에 이제 시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성장 과정 뭐 이런 거 쭉 있어요. 그래서 뭐 온건개화파 집에서 뭐 하다가 독서에 조직하다가 사회진화론을 수용해서 이 유명한 그 이상재 뭐 신흥우 김규식 이런 사람 독립행변에 참가하다가 뭐 하여간 엄청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했어요. 30분까지 끝내야 되기 때문에 좀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갖고 다시 한 시간 내도 됩니다. 원래는 예, 독립기지 하고요, 신간에 뭐 이런 거 하고 이혜영하고 했고 그다음에 이제 망명 민족해방운동 쭉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쓰는 그런 글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해조신문, 청구신문, 건업신문 막 이런 게 쭉 있어가지고 당시에 어떤 활동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중국에서의 독립투쟁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박은식하고 함께 박달학원에 강의를 하고 동제사에 신규식이 했던 동제사에 참여했는 이거는요 왜 중요하냐면은 중국인과의 동맹을 결성합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일본의 신화 동맹당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신화 동맹당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즉 한중일 민족해방운동의 동맹이 결성이 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한국만 생각을 하지 말고 같은 뜻을 가진 세계의 시민들과 함께 네트워크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 당시 100년 전에도 이미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거를 이제 우리는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임시정부에서 이분이 이제 또 나오는 이승만이 막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또 찬양할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 좀 많이 막 자기 그 이익을 위해서 활용하고 하니까 야, 니 그걸 못 본다 이래가지고 이제 나와버립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한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더니 이승만은 있지도 않은 나라를 팔아먹으러 한다. 그런 그 일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많은 지금도 여러 뭐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해외 독립군 기지 건설 여기 보세요. 요 위에 지금 뭐 거의 이거 굉장히 넓거든요. 여기 지금 가봤는데 가도 옥수수 밭이에요. 근데 옥수수 밭 그 옆에 조그만하게 이제 마을이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마을을 만들고 그 다음에 독립운동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우리 1919년 임시정부 이러면 뭐 중국에 있는 임시정부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한번 보세요. 이거 조사한 겁니다. 임시정부를 이렇게 많은 단체에서 참여하고 연결이 돼 있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가 그냥 촛불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런 하나의 뜻을 가지고 뭉쳤을 때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게 바로 우리 민족이에요. 그게 독립운동에 여기 이제 우리 할 때 저항 문화라고 했는데 이 저항 문화가 그냥 형성되는 게 아니라 세계의 제국들이 전쟁을 위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가져가려고 하니까 야 그건 안 돼. 이것을 단체로 표현한 겁니다. 1919년에요. 일시적으로 67개 단체가 이것도 아직까지 발굴되지 않은 단체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발굴 단체만 이렇습니다. 한 단체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참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이 저항 문화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친체호의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었고요. 이제 새로운 민족 해방 이념으로 이분은 이 무력 항쟁 민족 해방 이념으로 무정부주의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세한 거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할 때 1세대 아나키스트 일본의 고토쿠 슈스이라는 이 사람의 영향을 받는데 박열 잘 아시죠? 그분도 이런 영향을 받고요. 이때 이제 1909년에 안중근이 또 히로부미를 사살할 때 생을 버리고 의를 취했으며 몸을 바쳐 도리를 행했다. 안중근 의사가 해낸 일이 천지가 진동하는구나. 이런 것을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채호는 고토쿠 슈스의 책을 번역하면서 그 사상에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체포가 되고 결국 죽게 되죠. 이제 이 1936년에 2월 21일에 내일혈로 이리순 감옥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채호 같은 경우에 성균관 박사로서 근대 역사학의 그런 길을 이렇게 걷고 싶은 사람이었으나 그것을 완전히 이렇게 뭐 하지는 못했죠. 그러나 문필가로서의 항쟁은 그 아시아 평화, 세계 평화를 위해서 민족사적, 세계사적 의의를 가진다라고 최근에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고송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를 누가 좀 한번 해주시면 좋겠는데 누가 해주실까요? 아까 그 80에 가까운 것만 해주신 분이 한번 낭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고성 나는 하늘 북치는 법을 알지 슬픔과 분노를 담아낸다네 슬픈 소리 비장하게 노한 소리 정중하게 2천만 민중 불러일으켜 세워 끝끝내 의원이 죽을 결심으로 역사를 빛내고 강토를 수복하리니 오랑캐 섬의 마지막 피 한 방울로 나의 하늘 북에 제사 지내리라 역사가 곧 희망이다. 와, 박수! 시인이시네. 맞죠? 와, 제가 한 것보다 훨씬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개인의 삶이 이제 완전히 이런 죽음으로 이제 됐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시간
시간을 한 5분만 더 써도 됩니까?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일제 그 전시 체제기에 한국인들이 어떻게 저항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아까 그 칙령으로 한다는 이야기 했죠. 근데 이거는 이제 법으로 했어요. 1938년 4월 1일에 국가총동원법을 발효해가지고 일본 본토와 이 그 자기 세력권 전체에 총동원법을 내립니다. 일본은 일왕이 내립니다. 그런데 이 총동원법이 5월달에 우리나라에 실시가 돼가지고 이제 국민징용령, 그 다음에 국민근로보고협력령, 학교 총력대, 이건 이제 조선교육령 개정하거든요. 얘들이 그냥 한 거 아니에요. 야 너들 동원해, 이게 아닙니다. 다 법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놔놓고는 지금 뭐라 그래요? 나 그런 거 강제로 한 적 없어 이러잖아요. 순 거짓말이다 이게요. 왜냐하면 법으로 다 정했고 아까 어때요? 그 법으로 해가지고 누가? 일왕이 도장 찍고 시작하는 거예요. 도장 안 찍으면 못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부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총 780만 명이 동원됐습니다. 연 인원입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이건 이제 780명이라고 한 거는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에 일제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서 말한 거고요. 저는 지금 해보니까 학생강제동원을 지금 제가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거는요, 학생이 1944년도에 200만 명입니다. 국민학생까지 200만 명인데 거의 뭐 여름방학, 겨울방학은 물론이고 1944년 4월부터는 수업을 아예 안 하고 동원시켰거든요. 그럼 몇만 명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거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아예 포함 안 돼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동원을 하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명부가 없어요. 명부가 조금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트릭을 쓰는데 1991년에 노태우 대통령 시기에 일본이 후생성에서 작성한 명부를 우리나라에 보내거든요. 그때부터 쭉쭉쭉쭉쭉 계속 보내가지고 그게 어디 있냐 하면 국가기록원에 있어요. 우리나라 국가기록원에 있는데 이제 뭐라 하냐 하면은 야 우리가 너희들 명부 줬으니까 이제 뭐다? 너희들이 몇 명인가 조사해가지고 내놔. 지금 이런답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 저 법률 하시는 교수님 다음에 좀 가르쳐 주십시오. 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 학생대원에 대해서는 그 전체 그것도 뭐 없어요. 피해 진상규명 아예 법에도 지금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또한 ILO 국제노동기구 있죠. 그 법에도 위반이 됩니다. 이거 11조에 학생 이런 거는 학생 학업에 관련되는 그 교사 그 근로동을 하면 안 된다 이래놨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이 안 한다. 자기들도 여기 가입해 있습니다. 그런데 1932년에 그래 해놔놓고는 요 1938년 6년도 안 돼가지고 어떻게 위반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최초로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이야기 나오면 김경남 선생이 저래 했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했고요. 뭐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긴 한데 시간 관계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지는 뭐냐면 1938년 이후에는 이제 항공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지에 이런 그 항공기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항공기지 군 항공기지가 총 이 전체 이게 한 24곳 되거든요. 22곳 되는데 북한에는 또 그때 당시에 관동군이 지배를 했어요. 44년 이후에는. 그 다음 밑에는 조선군이 지배했거든요. 일본군이죠. 둘 다 일본군인데 여기는 조선군이고 위에는 관동군이 했어요. 그렇게 30몇 곳을 이 항공기지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에다가 항공부대를 배치해서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 요 육군성에 남조선 주요 병단 배치 요도 이거 제가 이제 또 이것도 발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계속 새로운 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아까 총동원 있죠. 그 총동원 해가지고 여기 가는데 도로 놓고
항공기지 만들고 하는데 그 사람들 동원시킨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만 동원시킨 게 아니라 아까 보셨죠? 일본 세력권 전체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동원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본 미국의 최초 항공모함이고요. 이게 일본의 육군 항공 전투기 영식 함상입니다. 이거는 일본이 자기 기술로 만들어낸 최초의 항공 전투기입니다. 그리고 모함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고요. 뭐 정찰기도 하고 적군 비행기 뭐 이런 거 막 했어요. 이런데 영국 소비에트에 막 이제 맞붙을 수 있는 게 됐죠. 근데 여기서 식민지에서 잃어버린 것이 뭘까요? 우리는 이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기술이 없다는 게 이게 이제 제일 잃어버린 것 중에 큰 겁니다. 얘들은 만드는데 우리는 못 만드는 거죠. 우리는 그걸 갖다 쓰는 소비지로서 이제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구에는 뭐 여러 가지 가타쿠라, 조선말 대구 공장 뭐 이런 공장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대구 경북 사람들이 동원이 되는데 제가 조사한 그 명부 조사한 거 있죠. 거기에 따르면은 1610명이 육군 85병연대, 동촌 비행장, 대구 사관부 사령부, 대구 육군병원, 보충대, 고사포부대, 특수부대, 경비대 이쪽으로 동원됐다 하는 것을 제가 명부를 찾아냈어요. 근데 그 명부도 이름이 어떻게 돼 있냐? 산전수전. 산전이 야마다잖아요, 그죠? 산전수전 이래 돼 있어요. 내 이름이 없어요. 창식의 명입니다. 근데 이거를 다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 연구가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직종별, 지역별 쫙 동원됐죠. 하여간 엄청 동원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다 이거 전부 다 ILO 국제법 위반사항, 위반 사례 다 일일이 일본의 치밀하다 했죠. 우리도 이제 이래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아주 치밀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들은 작은 거 하나 딱 걸린다 하면 그거 물고 막 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치밀하게 해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국제법을 뭘 위반했고 뭐를 잘못했고 이런 거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이거 뭐 우리 학생들이에요. 경북대 학생들. 경북대란다. 경북대의 전신 대구 의과대학 학생들입니다. 여기 전문학교였죠 당시에. 전부 다 이런 이제 학생들. 이거 뭐 완전 군인이에요, 군인. 이거 뭐 군인이죠. 저건 없어지는데 이렇고 동원된 장소 학생들 저항한 거 제가 다 밝혀낸 겁니다. 이거 지금 요거 캠프 헬리 아닙니까? 일본 보병 80년대 캠프 헬리. 요 오다가 보면 있잖아요, 그죠? 그 옆에 대구중학교 있었는데 요게 지금 이쪽으로 옮겼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다 동원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탄압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저항을 하는데 대구 고등보통학교, 이게 경북 고등학교죠. 개성학교, 대구 사범, 대구 상업 뭐 이래가지고 쭉 이런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비밀 결사 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각종 뭐 생활 속에서 반항운동과 이런 저항 문화가 만들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제가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죠. 세계사 속에서 제국들이 전쟁을 하는 과정 중에 우리 한반도에 어떤 영향이 있었나? 어떻게? 제국이 아니라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개인의 삶이 어떻게 됐어요? 개인의 삶이 박사로서 살 수 있는 그거를 못하고 결국은 감옥에서 돌아가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글로벌적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아직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이 배상 문제, 보상 문제가 통일이 안 되니까 1965년에 조금 되긴 됐지만 그게 완벽하게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 일제히 침략에 따른 거가 결국 일본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겠죠. 영국과 미국, 그 다음에 프랑스, 독일 이 그 역학관계 속에서 우리 한반도의 운명이 결정이 되거든요. 지금도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한 부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살아가시면서 신문 같은데 이런데 좀 나오면 저거 어떻게 하냐 이렇게 눈을 칭겨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에 이제 답사할 때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